12.12 사태나 5.17 사태는 정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2.12 사태 후에 바로 정권을 잡고 들어갈 것이지, 또 5.17 후에 바로 그게 쿠데타라면 정권을 잡지 무엇 때문에 우물우물 기다리겠습니까? 93억에서 1000억으로 하나회의 3인자가 권력을 만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건재합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며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들은 40년 지기 친구였고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특전사령관에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신군부의 3인자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는 어떻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1000억대 재산가가 되었을까요? 권력과 우정, 그리고 배신이 뒤얽힌 파란만장한 삶. 정호용입니다. 경북 고등학교 시절 정호용은 평생의 동지가 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노태우는 같은 반 친구였고 훗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맹희는 정호용을 머리가 너무 뛰어나 군인보다는 학자의 길을 걸을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18세가 되기 전에 사병으로 입대한 정호용은 제7보병사단 소속으로 영천 전투에 참여했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의 포로가 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9.4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한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졸업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11기 동기, 이들은 육사 졸업 후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참여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사석에서 정호용은 전두환을 두환이라고 불렀고 전두환 역시 그를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던 그날, 서울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7시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박정희 암살을 방조했다는 명목으로 체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육군본부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보안사 소속 병력들이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향했고 정승화 총장을 보호하려는 병력과 충돌했습니다. 특전사령부에서는 정병주 사령관이 반란에 저항했고 그의 부하들이 보안사 병력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 거리에는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계엄군이 주요 교차로와 거점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치밀하게 준비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충성맹세를 한 부대들이 움직였고 저항하는 부대들은 무력으로 제압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밤, 정호용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의 제50 보병사단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태우를 비롯한 동기들이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용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당시 도로 사정으로는 최소 4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정호용이 급히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차를 몰아 상경하는 동안 그의 동기들은 이미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휘했고 노태우는 제9사단장으로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 같은 하나회 멤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쿠데타 성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함께하지 못한 정호용은 공로도,
빛도 없는 애매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지지 않았지만 성공의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12월 13일 새벽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체포되었고 저항하던 부대들도 제압되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는 대한민국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직접 정호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전사령관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호용과 전두환은 인간적으로 가까웠고 서로 잘 통하며 신의가 두터운 관계였다고. 전두환이 급히 올라오라고 하니 바로 올라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두환의 입장에서 정호용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는 아니었지만 육사 11기 동기로서 하나회를 함께 만든 동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정호용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받은 수재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대대장으로 활약한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정호용은 친구의 부름에 즉각 상경했습니다. 12월 13일 그는 서울에 도착해 정병주를 뒤이어 특전사령관에 부임하며 신군부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12.12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조직인 특전사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특전사는 정권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병력이었고 대통령을 직접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의 자리는 곧 무력의 정점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특전사를 장악하느냐가 곧 누가 권력을 지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정호용은 특전사를 맡기에 완벽한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특전사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1974년 특전사 제7공수특전여단이 창설될 때 초대 여단장을 맡았습니다. 부대를 처음으로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는 특전사령부 참모장도 역임했습니다. 특전사의 조직, 전력, 인사, 작전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가장 강력한 무력을 맡긴 것입니다. 12.12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앞으로 전개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정호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명은 훗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2.12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불만이 신군부 내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반란에 참여했던 장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썼는데 정호용은 안전한 대구에 있다가 결과만 보고 올라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되찾다고 말입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정호용이 보여준 첫 행보는 신군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반란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한 장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특전사 김호랑 중령이었습니다. 김호랑 중령은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상관을 지키다 쓰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에 성공한 신군부 세력은 그를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반란군들은 김호랑 중령의 시신을 정식 장례도 치르지 않고 부대 뒷산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호용은 격분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집무실에서 그는 관계자들을 불러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부대 안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군끼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한 훌륭한 군인에게 그런 처사가 말이 되느냐고. 당장 부대장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군부가 가족장으로 치르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정호용은 김호랑 중령을 부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시켰습니다.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교를 국립묘지에 묻은 것입니다. 이는 신군부에 대한 명백한 반기였습니다. 전두환의 12.12에 저항하다 강제 예편당한 정병주는 이후 신군부 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정호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정호용이 자신을 지키다 전사한 김호랑 중령을 제대로 예우해줬을 뿐 아니라 12.12 군사 반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2.12에 직접 참여해 목숨을 걸었던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 같은 신군부 핵심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반란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핵심 요직인 특전사령관 자리를 차지한 것도 불쾌한데 반란에 저항했던 김호랑 중령을 영웅처럼 예우하다니 이들은 정호용을 반역자 아니냐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랑 중령의 장례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이렇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군부 내부에서 정호용의 입지는 미묘해졌습니다. 전두환의 절친이었지만 동시에 신군부 실세들의 견제를 받는 애매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호용의 선택이 훗날 그의 정치적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으로 광주와 서울을 세 차례 오가며 공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던 순간 집단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정호용 희화의 3, 7, 10일 공수여단은 잔혹한 진압작전을 펼쳤고 수많은 시민들이 쓰러졌습니다. 5월 27일 상무 충정작전 직전 정호용은 육군본부로부터 가발, 수류탄 등 군수품을 지원받아 현지의 공수부대에 제공했습니다. 2019년 군문서를 통해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날 정호용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였습니다. 광주의 비극이 끝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르자 정호용의 승승장구가 시작됐습니다. 신군부 서열 3위 1981년 육군 대장까지 승진했고 1983년에는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예편 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정호용 사람들은 5공화국을 세운 전두환 다음은 노태우 그 다음 대통령은 정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났고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1988년 정호용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갑 지역구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었고 야당은 5공화국 비리와 5.18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전두환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고 광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두환을 광주의 총책임자로 정호용을 현장 지휘자로 명시했습니다. 야당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민정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권유했지만 정호용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찾아와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국가와 당을 위해 그리고 친구인 자신을 위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석 달 뒤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정호용의 사퇴는 3당 합당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정호용이 민정당에 남아있다면 3당 합당 이후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에 오를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호용은 1990년 1월 5일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구 앞 보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노태우가 약속한 공천. 하지만 정호용은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정호용은 명예회복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안기부가 그를 밀착 감시했고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여권의 해유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정호용은 중도의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40년 친구가 그를 2번이나 배신한 것입니다. 정호용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정호용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하며 국회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민자당에 입당했고 경북에서 김영삼의 대선 유세를 도왔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단행했습니다. 정호용이 신고한 재산은 93억 원, 서울 강남 논현동 빌딩과 경기도 양주시 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주 땅이었습니다. 정호용은 1985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임야 9만 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그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그 땅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8년 만에 10배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정호용은 양주 땅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했습니다. 1996년 정호용은 구속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국회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광복절 김대중 정부는 12.12와 5.18 관련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정호용은 석방됐습니다. 2000년대 한 언론사가 정호용 일가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억 원대의 재산가, 1993년 9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액수였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 도산대로의 빌딩, 1992년 한 재벌 기업으로부터 55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은 2021년 415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과천 투자도 대박이었습니다. 1980년대 정호용은 과천시 일대 땅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과천 정보청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가 사들인 땅은 5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국의 산재한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입니다. 2019년 12월 정호용은 전두환과 함께 12.12 사태 40주년 오찬을 가졌습니다.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정호용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호용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5시간 만에 위촉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물 5명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호용 뿐입니다. 정호용은 현재 93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생전에 정치 때문에 40년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용도 노태우가 나를 배신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권력은 우정을 갈기갈기 찢었고 돈은 그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93억 원은 1000억 원이 되었고 강주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정호용의 삶은 권력과 배신 그리고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93억 원은 1000억이 되었지만 광주의 피와 눈물은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호용을 영웅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